안녕하세요. 남숙 작가예요. 오늘은 디인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저는 외로움을 많이 타는 50대 주부입니다. 원래 꾸준히 연락하는 사람은 몇 안 되고 사람들과 잘 만나다가도 저와 결이 맞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쪽에서 관계를 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그립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처음엔 좋다가도 또 맞지 않으면 거리를 두다 연락이 끊깁니다. 그러다가도 다시 연락이 되면 한 번씩 얼굴 보고 하는 시기입니다. 요즘은 동네 사람들 모임에서 사람들을 만나 식사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저예요. 대화를 하다 보면 저와 맞지 않는 면을 발견하게 되고 저와 결이 맞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그 사람들이 싫어집니다.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사람들에게 싫은 마음 보이고 싶지 않아 몸이 좋지 않다고 핑계대고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외로움을 많이 타서 소울메이트를 원하곤 했는데 요즘에 저는 가까운 관계에 지배당하는 게 싫어서 사람들과 쿨하게 만나고 싶어요. 이런 인간관계가 반복되다 보니 이젠 외로운 것도 모르겠고 사람들에게 지치는 것 같아 그냥 우리 가족들과 잘 지내는 게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만 듭니다. 저도 단점이 많고 사람들도 저에게 같은 걸 느낄 텐데 제가 문제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성격상 남에게 싫은 소리도 못하고 부당한 일도 참고 넘어가서 그런 걸까요? 나이가 들어도 아직 인간관계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사연 제목이 뭐였냐면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거였어요. 사연자님 지금 딱 고민되는 시기를 살고 계신 거죠. 사람들 처음 만나서 조금씩 알아갈 때는 좋은데 점점 친해지면서 싫은 모습이 조금씩 보이고 만나기 싫고 딱 이런 시기라서 생각이 많아지신 거예요. 지금 내면의 혼돈이 느껴지는 게 사연 첫 시작에서는 나는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다 이렇게 시작하셨는데 마지막에는 외로움도 못 느끼고 피곤하기만 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사실은 이게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외로운지 안 외로운지 헷갈린다 이런 거요. 원래 다들 관계가 왜 나이 들어도 쉬워지지 않는지 이걸 많이들 이상해 하세요. 사연자님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의문을 품으시는 문제라서 오늘은 이걸 한번 다뤄볼게요. 첫 번째, 진짜 결이 맞는 사람은 원래 없다는 걸 알아두세요. 여기 사연자님도 쓰신 표현인데요. 우리는 결이 맞는 사람을 만나고 잘 지내고 싶다. 저 사람하고는 결이 맞는다. 이런 표현을 자주 써요. 근데 저는 관계에서는 이게 적합하지 않다고 느낄 때가 많거든요. 일할 때 과정이나 결과물에서 결이 맞다, 맞지 않다. 이럴 때 더 적합하지 않은가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관계라는 건 전 인격적인 문제거든요. 역할만으로 사람을 만날 때는 부분적으로 결이 맞고 안 맞고가 비교적 분명하고요. 그걸 취사 선택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운동 선생님을 구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개인 트레이너하고 한번 운동을 해봤더니 이 선생님이 막 굴리는 타입인 거예요. 의지가 약하다 이러면서 혼내고 독려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 귀하죠. 어떤 분들은 이런 선생님 만나서 건강해지고 몸 좋아지고 이럴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선생님한테 배우면 스트레스 받고 꼭 부상을 입어요. 그러면서 병원 다니느라고 운동을 그만두는 결과로 이어져요. 저한테는 살기 위해 운동한다. 다치지 않는 게 목표다. 이렇게 차분한 교수법이 맞아요. 이럴 때 결이 맞다, 결이 맞지 않다 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맺는 관계들은 전 인격적인 부분에서 접촉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사회적인 페르소나가 셀 수 없이 많은데요. 다른 사람이 가진 그 많은 페르소나가 다 내 마음에 들 가능성은 없어요. 우리 몸에 세포가 37조 개 있거든요. 그 많은 세포들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조합들은 거의 무한대예요. 사람이 거기서 거기인 것도 맞는데 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다르기도 해요. 각자 가진 특성과 환경이 그렇게 다른데 거기서 나하고 어느 정도라도 비슷한 사람이 정말 흔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유전적 특성을 가장 많이 공유하고 있는 가족하고도 잘 안 맞잖아요. 내가 다른 누군가하고 결이 맞는다는 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수가 있다. 이걸 실감하게 될 때가 많아요. 이게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여행이죠. 예를 들어서 저는 친구하고 차로 이동할 때 조용하게 대화하면서 가는 걸 좋아해요. 근데 어떤 친구는 스피커 볼륨 크게 해놓고 신나게 음악 들으면서 가는 걸 좋아해요. 거기에 음악 취향까지 나하고 안 맞아.
이러면 저는 여행 떠나면서 벌써 기가 쪽쪽 빨리는 거죠. 저는 여행 가서 일정 많이 잡는 걸 힘들어 하는데 같이 가는 친구는 되도록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인증샷 찍고 이래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식이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행 가면 24시간을 붙어 지내면서 상대방의 페르소나를 다 만나게 돼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같이 해외여행 갔다가 절교하고 돌아오게 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여행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행하는 사람으로서의 페르소나가 나하고 맞는 사람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 별로 친하지는 않은데 음식 취향, 여행 스타일이 맞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하는 여행이 나하고 제일 친한데 여행 취향 안 맞는 친구하고 가는 여행보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혼자 가는 사람들만 모아놓은 여행 패키지 같은 게 있는데요. 거기서 그렇게 만족감을 느끼고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그 패키지는 여행 일정이 미리 다 공개되어 있잖아요. 그걸 미리 보고 마음에 들어서 신청하는 사람들이니까 여행 취향이 어느 정도 같은 거예요. 전혀 몰랐던 사람들인데 여행 일정 동안에는 소울메이트처럼 친해져서 너무너무 재밌게 다니는 거예요. 그 기억이 너무 좋아서 서로 연락처 주고받고 귀국해서 한 번쯤은 만나요. 근데 그 관계가 이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막상 와서 다른 페르소나로 만나보니까 또 그 사람들의 단점이 보이고 여행지에서만큼 좋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일상에서 만나는 친구들은 더 접촉면이 넓은 페르소나를 보고 친구가 되는데 그런 비일상적인 상황에서는 더 좁은 면만 보고 가까워져서 그런 거예요. 사연자님이 외로운데 사람들하고 가까워지면 또 멀어지고 싶고 이런 게 사실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이게 나이 들수록 왜 이러나 이럴 게 아니라 나이 들어서 더 그런 거죠. 원래 사람은 나이 들수록 까칠해져요. 이게 겉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속으로 자기가 거슬리는 걸 인식한다는 뜻이에요. 점점 자아가 생기니까 거슬리는 것도 많아지는 거예요. 제 주변에 이제 고양이 키우는 분들이 진짜 많아졌거든요. 고양이가 아기 때는 순한 애들이 많아요. 귀여워서 만지고 뽀뽀하고 그래도 가만히 있으니까 얘가 원래 순한 앤가 보다 우리 집 고양이만 까칠한가 봐 이랬거든요. 근데 어른 고양이가 되니까 다들 성격이 생기더라고요. 당연히 정도가 다르긴 한데 어릴 때처럼 순하지 않고 자기가 참는 거하고 안 참는 거하고 딱 구분이 생겨요. 우리도 어릴 때는 자아가 미약하니까 내가 뭘 못 참겠는지 내가 뭘 싫어하는지 이걸 인식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관계에서도 잘 부딪히지 않고 그냥 밀착해서도 잘 지내는 거예요. 어릴 때는 친한 친구들하고 진짜 엄청나게 붙어 다니잖아요. 근데 자아가 인식의 양이 많아지면 점점 상대와의 차이점이 눈에 보이게 되고요. 그게 점점 더 거슬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 사회성은 대개가 나이 들수록 점점 좋아져요. 그래서 겉으로 그 불편함을 표현을 하는 건 줄어들어요. 내면의 불만과 그걸 참는 기술이 동시에 점점 발달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관계가 점점 피곤해지는 거예요. 상호작용을 하는 횟수, 시간하고 이 피로도가 비례해요. 그래서 어른이 될수록 나이가 들수록 같은 사람하고의 접촉면은 좀 줄여나가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하고는 어느 정도 가깝게 지내야겠다, 멀리 해야겠다 이런 게 이제는 결이 맞고 안 맞고 보다는 내 가치관의 마지노선을 보고 관계를 설정하는 게 맞겠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요, 저 사람하고 썩 잘 통하지는 않는데 내 가치관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이게 이제 기준이 돼요.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저 친구가 다른 사람한테 사기치는 걸 봐서 찜찜한데 나한테는 잘해줘, 만나면 재밌어, 그러니까 그냥 가깝게 지낼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내 가치관의 마지노선 안에 있는 사람이면 그냥 적게 만나고 만나는 시간 동안은 그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지내는 방향이 대체적으로 맞더라고요. 사람은 나쁘지 않은데 만나면 너무 재미없고 힘들어, 이러면 더 가끔 만나면 돼요. 이걸 조절하려면 바쁜 사람 혹은 바빠 보이는 사람으로 사시는 게 편해요. 두 번째, 이제는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재정의하세요. 사연자님이 느끼시는 건 누구나 다 겪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이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인생의 질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하게 듣는 말이 누구에게나 인생은 외로운 거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걸 내 삶에 적용해서 받아들이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면 내 눈에 남들은 안 그래 보이거든요. 사람들이 어떻게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걸로 보이니까 나만 진짜 외로운 것 같죠.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 혼자 살아가는 존재고요. 자그마한 접점에서 만날 때 서로에게서 힘을 얻고 그러는 거더라고요.
제가 그걸 처음으로 깨달았을 때가 언제였냐면요. 출산할 때였어요.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는 무통분만 이런 거 없을 때였고 꽤 난산이었어요. 사람이 진짜 물리적인 고통이 심하면 그냥 지금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진심으로 든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진짜 아프면 이성이고 뭐가 없더라고요. 제가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심한 고통에 파닥파닥 고통을 겪고 있는데 옆에 앉아있는 남편이 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당시엔 저도 세상 경험이 적었고 부부라는 공동체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제가 아파하는 것만큼 남편도 그 고통을 공감할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더구나 출산은 공동의 문제였으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논리로만 생각하면 남편도 밤새 진통하는 산모 옆에서 피곤했을 테고요. 졸린 게 당연하죠. 사람이 통각세포가 전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옆을 지키면서 자기 할 일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걸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감당 안 되는 고통 앞에서 제가 느낀 감정은 어마어마한 존재론적인 외로움이었어요. 사람이 자기 앞에 놓여진 고통이나 기쁨을 그 어떤 타인하고도 공유할 수 없구나.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고 해도 이건 병렬형으로 놓여지는 거구나. 이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이후로 다른 경험이 계속 덧대지면서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달라져 갔던 기억이 나요. 어른으로 성숙해진다는 건 관계를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외롭다는 걸 인정하고 그걸 잘 수용하는 게 성숙한 거다. 그게 인간관계를 잘 운용해 나가는 거다. 이걸 깨닫게 될 때가 많아요. 사람마다 다 혼자 갈 길을 가고 자기 삶을 각자 살아낸다. 이걸 기본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다가 가끔 누군가를 만나서 아주 작은 공감이라도 하게 된다? 이걸 예외라고 생각하고 감사해 하는 게 오히려 관계의 기본이더라고요. 이걸 인정하고 나면 오히려 내가 가진 연결에 대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연예인 가십기사 같은 거에 왜 열광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만나서 연예인 얘기나 하고 그래. 이렇게 비난하면서도요. 뭐 하나 이야기거리가 나오면 조회수 엄청나게 나오고요. 사람들 만나서 그 얘기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러죠. 그게 공감 욕구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대화 소재. 이게 일상에서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유명한 사람들에 대한 자극적인 이야기는 쉽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화거리가 생기잖아요. 연결 욕구가 해소가 돼요. 이런 연결 욕구를 이해하면 뭐가 가능해지냐면요. 작은 공감 욕구를 해소해줄 관계라도 그 나름대로 소중한 거구나. 이걸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아주 가까운 관계에서도 큰 기대를 하지 않게 되고요. 적당히 멀고 얕은 관계라도 그 나름대로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돼요. 사연자님 같은 경우는 고립되지 않고 사람들과 가끔씩 만난다고 하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괜찮아요. 어쩌다 사람들하고 친해져서 점점 피곤해지고 있어. 이거 어쩌지? 좋지만 싫어. 이런 감정도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의 싫은 면들이 보이는 것도 사연자님이 이상한 게 아니라 누구나 그렇게 느껴요. 관성이 있거나 연결 욕구가 더 강한 사람들이 그런 불편함을 참아가면서 관계를 더 밀착해서 이어나가려고 하는 거고요. 운이 좋으면 거슬리는 면들이 적은 집단을 만나서 그 관계가 좀 더 오래 지속되기도 하고 그래요. 관계가 부질없다. 이렇게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역설적으로 그런 분들이 관계 자체에 대해서 기대치가 높기도 해요. 여행 가서 만난 사람들 친해졌는데 돌아와서 보니 다 안 만나게 되고 인간관계 다 부질없더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덕에 그때 그 여행이 즐거웠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이 들면서 독립적일수록 더 사교적인 성격이 되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그때그때 연결 욕구를 가볍게 해소해 나가서 나가야 더 큰 차원에서 혼자서도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외로움이라는 단어는 이제 너무 당연한 거라서 내 사정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이 들어서도 외로움을 너무 의식하는 사람은 자칫하면 가까운 주변 사람을 오히려 외롭게 만들게 되거든요. 내 외로움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타인의 외로움도 이해할 수 있어요. 만약 나하고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절친이 그런 외로움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면 정서적인 독립이 안 되거든요. 이게 안 되면 그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긍정적으로 흡수시키지 못하고 계속 외로움에 목말라 하게 돼요. 오늘은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사연자님도 다 아시는 내용일 거고요.
우리는 다 알면서도 살면서 뭔가 감정이 흔들리는 분기점을 넘을 때 그때 생각이 많아지고 정리가 필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때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직 모르시는 쑥쑥님들도 계신데요. 사연은 네이버 어른성장학교 카페 고민 게시판에서 받고 있어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나요. 기다릴게요.